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예. 자, 이제 어제 종강했고 이제 오늘 이제 새롭게 이제 요약집 들어갑니다. 강의 계획서는 뭐 받으셨죠? 예, 뭐 희망 계획서고 그 예, 9주 정도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일단 우리가 11, 12월 달 받고 1, 2월 기본 이론 과정이 돌았고 3, 4월은 이제 핵심 요약 과정이에요. 그래서 1, 2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다 기본이 돼 있다는 걸 전제로 좀 수업이 되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은 생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뭐 요번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시면 1, 2월 강의를 좀 보충하시면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핵심 요약 강의니까. 요번 3, 4월 끝나면 이제 바로 5, 6월부터는 본격적인 문제풀이로 들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이론을 다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보도록 하죠. 요즘 며칠 계속 저만 보고 고생 많으셔서 오늘은 뭐 가능한 한 빨리 끝낼 거예요. 자, 교재를 보시면 법률행위 나오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우리가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한다고 했고 법률행위 종류를 봤었어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종류는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었는데 법률행위는 제일 중요한 게 의사표시였으니까 제일 먼저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구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행의 문제가 남는지에 따라서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이렇게 구별했는데 뭐 사실 크게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지만 작년 32회, 33회 연속으로 출제된 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를 구별하는 단순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일단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 구별한다.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청약을 하는 것이고 을이 이에 따라 승낙을 하면서 그러니까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된 게 바로 계약이고요. 단독행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야. 근데 이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구별했는데 요 종류를 가지고 이제 출제를 자주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일단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꼭 외워두셔야 되는데 뭐 있었냐면 유제포 있었죠. 유제포, 유언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유제포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되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뭐 이것도 외워두면 좋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채상, 취철, 동추, 해 이렇게 외웠어요. 채상, 취철, 동추, 해. 근데 여기서 이제 비교하실 점은 요거 좀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 소유권의 포기라는 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데 여기 비교 나온 거 보면 전부 다 포기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야. 그러니까 첫 번째 제한물권의 포기. 예를 들어 전세권을 포기한다. 상대방이 있겠죠. 누구한테 포기하겠어요? 소유자에게. 그렇죠? 그리고 공유지분의 포기. 공유지분도 다른 공유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포기란 말이 들어가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고요. 취득시효이익의 포기. 취득시효이익 포기는 누구한테 한다고 그랬죠? 완성 당시 소유자. 우리가 취득시효를 완성하면 등기를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냐면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 포기도 똑같아요.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시효이익을 포기한다. 그래서 요건 포기란 말이 들어가지만 전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점을 조심하시고 그러면 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와 관련해서 이 단독행위의 특징적인 점이 있었어요. 계약이라는 건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꼭 법률이 정하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거야. 자유롭게. 그래서 계약은 자유가 원칙이에요. 법이 정하지 않는 계약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에 만들 수 있는데 근데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단독행위는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언제 한다 그랬어요? 법률의 규정. 그래서 단독행위는 법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법정주의. 자, 그리고 이제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해야 되고 뭘 붙이면 안 된다고 했냐면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하면서 대표적으로 단독행위 봤었어요. 그러면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이유가 상대방에게 불이익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단독행위인데도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도 있었죠? 뭐 있었어요? 상대방에게 이익만 되는 행위. 그러니까 이번 과정은 핵심 요약 심화 과정인데 이러시면 심화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건은
상대방에게 불리하니까 붙이지 말라고 했는데 단독 행위도 상대방에게 이익만 되는 게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채무 면제, 유증 이런 것들은 붙여도 되고 또 상대방이 동의해주면 붙일 수 있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 과정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기 때문에 딱 여기 한 군데만 보는 게 아니라 좀 연결돼서 흐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이제 단독행위고 합동행위라는 건 대립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공통의 목적을 향해 이렇게 모이는 게 합동행위였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합동행위라는 것이 어떤 게 있었냐면 사단법인 설립행위랑 총회결의, 종중총회 또는 뭐 어촌계 총회, 총회결의 한다는 것은 뜻을 모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합동행위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 게 법률행위 종류로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봤는데 얘는 뭐에 따라 구별한 거냐면 의사표시에 따라서. 그러면 두 번째는 이행의 문제에 따라서 구별을 하는데요. 이행의 문제가 남는 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채권행위라고 했어요.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근데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데 처분행위는 두 종류가 있었어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었죠. 그러면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기는 채권계약들이에요. 매매, 교환, 증여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행을 해야 될 게 남는 것이고 근데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니까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아요. 근데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를 비교했던 건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인데 이건 뭘 처분한 거예요? 물권을.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행위, 저당권 설정행위, 지상권 설정행위 이런 물권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것이고요. 준물권행위는 처분행위에 속하는데 얘는 물권이 아니라 채권, 다른 권리죠. 채권을 양도한다, 채무를 면제한다라고 하면 이행의 문제는 남지 않지만 이건 물권을 처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에 하나 뭐 붙여준 거야? 준. 그러니까 준이라는 말을 썼다는 건 유사하다는데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공부했던 거 뭐 있냐면 점유권. 점유권은 뭘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예요? 물건을 지배하면 점유잖아요. 그러면 권리를 지배하면, 권리를 사실상 지배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준점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준점유. 앞에 준자 하나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공동소유 봤잖아요. 공동소유, 공유. 그럼 공유라는 걸 여러 사람이 뭘 함께 소유하는 게 공유예요? 물건을 여러 사람이 같이 소유하면 공유라고 해요. 근데 권리를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할 수도 있어요. 그럼 권리를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준공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정답 지문으로 나온 게 뭐였냐면 하나의 저당권을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지는 것을 저당권에 뭐라 한다? 준공유라 한다. 이게 출제되던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준이라는 말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물권행위처럼 처분의 속성은 있지만 근데 물권이 아니라 다른 권리, 채권 같은 걸 처분하는 거니까 앞에 뭐라고 써준 거예요. 준물권행위다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수험상으로 좀 유의하시라고 했던 건 뭐냐면 무권리자 행위예요. 무권리자가 채권행위했다. 무권리자가 매매계약했다. 교환계약했다. 이러면 무효예요? 유효해요? 유효해요.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타인 권리 매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고 근데 무권리자가 채권행위라는 게 아니라 아예 처분행위를 했대요. 물권행위나 준물권행위 했다면 이건 전부 다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또는 뭐 저당권 설정하거나 이런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럼 정리하면 채권행위는 처분권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권행위를 하려면 처분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처분 권한과 처분 능력이 있어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방식에 따라 구별하면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가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요식행위가 없어요. 우린 전부 다 불요식이죠. 보통 이제 이 방식을 요구하는 행위는 대체적으로 어디서 많이 나온다고 했냐면 가족법상 행위. 신분행위는 보다 더 신중한 의사결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요식행위가 많고요. 재산상 행위는 뭐 그런 거 없죠.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라는 게 있는데 출연행위라는 것은 재산행위 중에서 자기 재산이 감소되면서 남의 재산이 증가되는 걸 출연행위라고 해요. 재산을 출연했다 이런 말 쓰는 거죠. 비출연행위는 자기 재산이 감소되지 않거나 감소됐어도 상대방의 재산, 타인의 재산이 증가되지 않으면 이걸 비출연이다라고 불러요. 그럼 출연행위는 내 재산이 감소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의 재산이 증가되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매매, 교환, 증여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매매라는 건 내 재산권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물론 반대급부로 돈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근데 여기서 돈은 따지는 거 아니에요. 돈은 따지는 거 아니고 내 재산권이 넘어가니까 나는 줄어들고 상대방은 늘어난다는 차원이고요. 근데 비출현 행위는 대표적으로 대리권 수여. 대리권 수여하면 내 재산이 감소되는 게 아니고요. 소유권을 포기하면 내 재산이 감소돼야 안 돼요? 감소되죠. 포기했으니까. 그런데 감소는 되는데 이걸로 타인의 재산이 증가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출현 행위다라고 불러요. 가볍게 그냥 오미갑 차로 본 거고 이 앞부분에서는 시험에 나왔던 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행위 종류 가지고 가끔 내니까 그 점 위주로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을 봤었어요. 그럼 성립 요건은 세 가지가 필요해요. 일반적인 성립 요건은 당사자 있어야 되고 목적, 의사표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성립합니다. 그럼 만약에 일반적인 성립 요건이 흠결되었다면 이 법률행위는 뭐라고 불렀어요? 불성립이라고 불렀어요. 성립 요건을 못 갖췄으니 당연히 불성립이죠. 그럼 뭐라고 써 있으면 틀린다 그랬어요, 이거?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무효가 된다라고 써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효나 취소라는 건 효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립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립되지도 않았는데 무효란 말을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법 할 때 그 얘기했었죠. 불합이었어요. 의식적 불합이든 무의식적 불합이든 불합이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의식적 불합의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OX예요. 틀리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됐는데 착오 취소란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봤던 거죠. 자, 그리고 요건 이제 일반적인 거고 가끔 이제 특이한 애들은 또 다른 걸 요구한다고 했어요. 그럼 특별 성립 요건으로 나왔던 뭐 대표적인 게 혼인에서 뭐 있었어요? 신고. 혼인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신고해야 되고 요물 계약에서는 뭘 해줘야 돼요? 물건을 인도해야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려면 합의로서만 성립되는 게 아니라 뭘 줘야 돼? 계약금 줘야죠. 그렇죠? 그런 얘기 있었고 그러면 이제 성립했다고 해서 전부 다 유효한 건 아니니까 유효하려면 다시 효력 요건을 또 갖춰야 돼요. 그러면 당사자가 있으면 성립은 하는데 유효하려면 당사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 능력. 그럼 이때 능력은 세 가지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의사표시에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유효하려면 목적이 확가, 적사 네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사표시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유효하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의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기억이 그래도 좀 새록새록 나죠? 예. 권리 능력은 누가 가지는 거야? 사람. 그럼 우리와 같은 자연인은 언제부터 권리 능력을 갖는 거야? 출생하면, 태어나면 갖는 거고 법인은 설립 등기가 되면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의사 능력은 가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를 들었던 게 술에 만취한 자, 또 어린 애기들 이런 애들은 의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의사 능력이 없는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했어요. 의사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무효예요? 취소예요? 무효.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것은 성립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됐으면 이 내용은 볼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일단 성립이 된 거고 의사 능력 없는 사람이 법률행위하면 그거는 무효예요. 무효. 그리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한 능력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민법이 제한 능력자라고 우리가 공부했던 게 세 부류가 있었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그럼 미성년자,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이 법률행위라면 요건 무효가 아니라 뭐야? 취소 사유로 규정이 돼 있죠. 근데 능력과 관련되는 건 이 효력이 전부 다 절대적이라고 했어요. 절대적. 그럼 절대적이라는 얘기는 제3자가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 안 되는 거였죠. 제3자가 보호되지 않는 절대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무효 중에서 제3자가 보호되는 상대적 무효는 뭐 있었어요? 비진이하고 통정이 있고 그러면 취소는 아주 단순해. 취소는 제착사밖에 없잖아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인데 여기서 제3자가 보호되는 건 뭐였어요? 착오와
사기 강박이고 제한 능력자 취소는 절대적이다. 이때는 이런 소수자를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제3자보다 절대적 효력을 주어서 얘네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떼야 한다라고 했고요.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될 수 있어야 돼요? 계약 성립 시에요? 이행할 때까지? 이행 시까지. 그리고 가능해야죠. 이때 가능이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냐면 물리적 기준이에요? 사회통념 기준이에요? 사회통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도 일반인들이 야 그건 불가능하지라고 판단한다면 그건 불능이다라고 했고 적법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돼요. 얘네들은 역시 일반적인 효력 요건이고 근데 얘도 똑같아요. 특별 효력 요건이 있는데 요것만 갖춰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대리행위를 했을 때 본인에게 효과가 생기려면 대리인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효력이 생기려면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해야 한다. 그러니까 조건 기한은 성립의 문제였어요? 효력의 문제예요? 효력이었죠. 성립은 이미 된 거고 효력의 문제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입증에 관한 문제 하나 추가로 보면 법률행위가 성립되었는지 성립되지 않았는지에 관한 다툼이 생기면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합니다. 그러면 이 효력은 무효 취소의 문제죠. 그럼 무효 취소는 유효 주장자가 입증한다고 했어요?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요. 요건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률행위가 존재한다는 건 추정해주지 않아요. 존재한다는 건 추정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건 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성립이 인정이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성립된 법률행위는 일반적으로 유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유효냐 무효냐에 관한 다툼이 생기면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입증해내야 한다는 거죠. 그 얘기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한번 뭐가 나온 적이 있었냐면 그 근저당권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근저당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액을 증감 변동시키는 기본계약, 법률행위가 존재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럼 근저당권 성립에 있어서 법률행위의 존재는 추정되어진다라고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OX예요. 자, 지금 좀 전에 뭐라 그러냐면 법률행위가 존재한다, 성립한다라는 건 추정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립이나 존재는 이 주장자가 입증을 하는 거야. 주장자가 법률행위 성립을 입증하면 성립된 법률행위는 일반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무효나 취소에 관한 다툼이 생기면 무효 취소 주장자가 무효 취소 사유를 입증하는 거지 유효 주장자가 입증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되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뭐라고 했냐면 근저당권 성립에서는 법률행위가 존재해야 돼요. 채권액을 증감 변동시켜야 되니까. 그럼 근저당권에 있어서 법률행위의 존재는 추정되어진다. OX예요. 틀리다고요. 법률행위 존재는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한다라는 게 판례고요. 그럼 이제 이 중에서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돼서 이제 가능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이냐 불능이냐라는 것은 뭘 가지고 따진다고 했냐면 사회 통념으로 나누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보는데 원시적 불능은 효력이 어떻게 돼요? 유효예요, 무효?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그러면 원시적 불능은 무효가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죠? 불능.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그러니까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는 건 이행기를 기준으로 나눠요? 계약시를 기준으로 해? 계약 당시에 이미 불가능이냐, 나중에 불가능이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럼 이 중에 무효가 되는 건 뭐였냐면 원시적 불능이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라고 우리가 딱 줄여서 얘기하지만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에요. 원시적은 성립 당시에 이미 불가능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객관적이다라는 것은 자기만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못하는 게 객관적 불능이고 일부가 아니라 전부 불능이에요. 그러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 되면 무효가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뭘 배상하는 거죠? 신뢰익 배상하는 거예요. 그럼 신뢰익 배상하는 사람은 선의 무과실이라도 배상해요?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람이 누구한테? 선의 무과실의자에게 신뢰익을 배상하는 거야. 근데 무제한 배상은 아니었죠? 뭘 한도로? 이행이익을 한도로 배상하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계약법에 자세하게 나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처음 하는데 이거 무슨 소리지 이럴 수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만 구별하시면 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다 처음 하는 척 하지 마시고 벌써 몇 번째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고 자, 후발적 불능은 유효해요. 그럼 유효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살펴봐야 되냐면 왜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느냐. 채무자의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눴어요. 그럼 채무자의 잘못으로 이행을 못하게 된 걸 뭐라고 불러요? 채무 불이행이라고 불러요. 그럼 채무자의 잘못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되면 무슨 문제야? 위험 부담의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럼 채무자의 잘못으로 이행을 못했다면 상대방이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까 계약을 어떻게 한다? 해제하는 거예요. 계약을 해제하고 그러면 이제 해제했으면 그 효과로 원상회복과 더불어 손해배상. 요거 신뢰익이다, 이행이익이다. 이행이익. 신뢰익은 여기서 끝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원칙이 이행이익 배상이에요. 자, 위험부담은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냐면 채무자 부담주의가 원칙이야. 그러니까 인도 의무자죠. 매도인이에요.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행 청구 안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건 매도인이 채무자가 대금 주세요라고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예외로 가려면 요건을 충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외로 가는 건 어떤 경우였어요? 첫 번째. 자, 수령지체. 수령지체 중에 불능이 되었다. 그 수령지체랑 같은 말은 채권자 지체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누구 잘못? 채권자의 잘못이 있으면 그때는 채권자 부담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계약법에서 볼 거고 그러면 이 위험 부담은 지금 물건의 위험에 관한 논의예요? 아니면 대가를 누가 위험 부담하느냐를 보는 거야. 대가를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거잖아요. 위험을. 그럼 대가란 말이 나왔다는 건 이건 어떤 계약이어야 돼? 대가 있는 계약은 쌍무계약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 쌍무계약에서 대가의 위험 부담을 논의하는 거고 또 쌍무계약은 대가가 있으니까 이행할 때 어떻게 이행해야 돼요?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쌍무계약은 동시행의 항변권과 위험 부담이 적용돼요. 근데 증여 같은 거, 요 증여는 편무계약 일방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동시행의 항변권이나 위험 부담이라는 게 논의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건 원시적 불능에서 나올 수 없는 후발적 불능이고 요 위험 부담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었어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죠. 계약법은 어떤 게 많다고요? 임의 규정. 그럼 계약법은 어디까지는 싹 다 임의 규정이라 그랬어요? 임대차 전까지는 전부 다 임의 규정에 해당이 돼서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 한번 쭉 봤던 거니까 나온 김에 한번 다시 한번 훑어본 거고 일단 지금 여기서 총칙에서는 기초적인 내용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하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목적물이 소실되었다. 불타서 완전 멸실됐어요. 그러면 이제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 없다? 없어. 이제 불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고요. 체결된 이후에 목적물이 멸실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면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 OX예요? 자, 다시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요. 계약이 성립하고 나중에 건물이 완전 멸실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능으로 확정되면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 OX예요? 틀려요. 이거 무슨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었죠. 불능이 되는 건 뭐만 무효가 되는 건 뭐만?
원시적 불능이에요. 그럼 일단 이제 이 계약은 무조건 유효한 거예요. 후발적 불능이니까. 그럼 그 다음에 뭐 살펴보셔야 돼요. 얘 잘못이 있냐 없냐. 만약에 갑의 잘못으로 멸실되었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야. 채무불이행이니까 계약을 해지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예를 들어 자연재해로 번개 맞고 다퉜어요. 자, 번개 맞고 완전 소실되었다면 소유권 이전이 불능이 됐죠? 그러면 을은 최고를 요하지 않고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OX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지금 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해제란 말이 나오려면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채무불이행은 갑의 잘못이 있을 때야. 근데 제가 지금 꼬드기려고 막 앞에 길게 썼잖아요. 최고를 요하지 않고 이런 말은 공부 대충 하신 분들 틀리란 얘기죠. 많이 들어본 얘기네.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일단 전제가 받쳐줘야 돼. 얘 잘못이 없으면 위험부담이에요.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없는 거지 얘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계약법 가서 또 보고요. 자, 그래서 불능은 뭐 이렇게 구별을 했었고요. 그래서 불능의 효과라고 해서 이제 그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원시적 불능 나와 있고 후발적 불능은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이행되기 전에 불능이 되었다. 조심하실 점은 무효가 되지 않아요. 유효하다라는 거고 다만 불능의 원인이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채무자의 잘못이 있으면 우리 뭐라고 했어요? 채무불이행. 그러면 해제가 나오는 거예요. 계약의 해제. 해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무자의 잘못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위험부담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대고 뭐라고 써 있으면 틀린다고요? 해제란 말 써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채무자의 잘못이 있을 때만 해제란 말이 나오고 그래서 불능은 미리 좀 빨리 본 거고 그럼 차례대로 이제 목적을 볼 텐데 이제 목적의 확정성이에요. 확정은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 실현할 당시 이행할 때까지 확정하면 되고요. 성립시가 아님에 조심하시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가능. 실현 가능인지 여부는 물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의해서 나뉘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목적이 확정 그리고 가능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적법. 그럼 이 중에서는 적법이 가장 자주 출제가 되는 편이죠. 법률의 규정과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가 적법과 관련해서는 구별을 했었잖아요. 어떻게 나눴었냐면 법률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강행 규정이 있었고 임의 규정이 있었어요. 우리 민법은 사적 자치가 기본이니까 어떤 규정이 훨씬 많다 그랬어요. 임의 규정이 훨씬 더 많다 그랬죠. 근데 이제 간혹 강행 규정도 우리 민법에 있어요. 그럼 우리 민법은 사적 자체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강행 규정을 두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약자 보호예요. 약자 보호. 그러면 약자 보호에서 아까 우리 뭐 봤냐면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 하면 뭐예요? 취소. 그럼 요 강행 규정이겠어요? 임의 규정이 있어요. 강행 규정이죠. 소수자를 보호하는 게 기본이니까 또 어떤 경우에 있냐면 임대차와 관련되어서 임차인을 보호해 줄 거 아니야. 약자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도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 그래서 임대차 가면 대표적인 강행 규정이 뭐 지상물 매수 청구나 부속물 매수 청구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했고 또 물권 법정주의 관련되는 것들은 강행 규정이에요. 물권은 자유가 원칙이에요. 법정주의야. 법정주의. 물권은 법이 185조에서 물권은 뭘로 정한대요?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까 물권법은 대체로 무슨 규정이 많다 그랬어요? 강행 규정이 많아요. 계약법은 자유가 원칙이니까 뭐가 많고요? 임의 규정. 그러면 강행 규정은 지켜야 되는데 이 강행 규정은 다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강행 규정 중에서 효력 규정에 해당되면 이건 뭐가 되냐면 법률행위 무효죠. 근데 단속 규정에 해당되면 무효는 아니고 뭐예요? 유효고 다만 단속, 처벌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특별한 말 없이 강행 규정 위반입니다라고 쓰고 있다면 그건 뭘 가리키는 거라고 했어요? 효력 규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건 어쩔 수 없이 암기하셔야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판례가 효력 규정으로 보고 있는 것과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는 것을 구별하셔야 합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효력 규정 뭐가 있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안 받고 계약했다. 무효죠. 무효. 그럼 허가 받아야 되는 건 무효가 된다는 건 효력 규정이겠어요? 단속 규정이에요. 효력. 그 허가 안 받으면 유효가 되면서 처벌되는 게 아니라 아예 계약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행위. 이것도 역시 무효다라는 게 판례죠. 재단법인 같은 경우, 재단법인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재산이에요, 재산. 그럼 재단법인에서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건 이건 정관 변경 사항이고요. 관할관청 허가 없이 처분하면 이건 유효가 아니라 아예 그냥 무효화시킵니다. 이게 대표적인 효력 규정. 부동산 실명법에서 명의 신탁을 금지합니다. 효력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이에요? 이건 지금 몇 시간 전, 지난주, 어제 저녁 때 본 거잖아요. 부동산 실명법 제일 마지막에. 명의 신탁을 하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그럼 무슨 규정인 거예요? 효력 규정, 효력 규정. 그렇죠? 그런 게 효력 규정이고. 근데 이제 단속 규정은 위반해도 처벌될 뿐 효력이 무효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자주 나오는 게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 이런 것들은 단속 규정이고요. 자, 시험에 중요한 거 3번이죠. 중간 생략 등기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는 금지되어 있는데 중간 생략에 합의를 하면 요거 무효예요, 유효해요? 처벌되는 거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전매 제한을 위반한 전매약정. 구주택법상 전매 제한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해서 전매행위를 했대요. 그럼 무효가 아니라 뭐야? 유효.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뭘 했어요? 직접 거래, 직접 거래.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이 가지고 온 물건을 자기가 샀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하지 말라고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면 무효예요, 유효해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반도덕적이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유효하다. 그럼 이거 섞어놓고 물어보는 거죠. 효력 규정인지 단속 규정인지 구별할 수 있느냐. 자, 또 본문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면 중개하고 보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럼 중개 보수의 상한이 규정돼 있는데 이 규정은 효력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이에요. 물론 전부 무효는 아니고 뭐만 무효야?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된다라고 했죠. 또 우리 뭐 봤었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업을 하면서 보수받기로 하는 약정. 이거 유효예요, 무효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데 중개업을 하면서 보수를 받기로 약정을 한 거야. 그 약정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예. 유효면 뭐 굳이 이렇게 공부하십니까? 그냥 하시지. 무효예요, 무효. 그럼 뭐랑 헷갈리실 수 있냐면 일회적인 경우랑 다르죠. 일회적인. 근데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한다 그랬어요. 업이라는 게 뭐야? 반복적인 걸 의미하는 거야. 근데 반복적이 아니라 우연히 일회적으로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라고 했던 거죠. 자, 볼게요. 지금 효력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개 보수예요. 현재는 중개, 예전엔 중개 수수료라고 불렀던 거잖아요. 중개 보수 약정 중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 이건 강행법규에 속한다. 우리 민법 판례가 특별한 말 없이 강행 규정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효력 규정이에요.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네요.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대요. 부동산 중개업을 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중개 보수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 효력 규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 비교라고 되어 있네요. 비교는 핵심어가 뭐예요? 우연히 일회적으로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그건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인 우리 시험 범위 첫 번째 조문 103조가 나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얘는 뭐 무조건 매년 한 문제가 출제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앞의 내용은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여기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죠. 선량한 풍소,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반사회적 행위는 무효다. 그럼 여기서 이제 사회 질서라는 개념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고정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계속 변천하는 개념이다라고 했고요. 반사회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언제죠? 이행기예요, 계약시예요? 계약,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너무 추상적이니까 우리 학설과 판례가 유형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 있냐면 윤리질서 위반, 인륜에 반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했어요? 첩계약. 첩계약은 뭐 아내가 동의하든 말든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무효예요. 무효. 근데 어떤 건 유효라고 했냐면 첩관계를 끝내면서 단절하면서 생활비나 양육비나 전별금을 주기로 했다면 그건 유효하다라고 했고, 정의관념에 반하는 건 대체로 범죄 관련 내용이 많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의 이중매매입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냐면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럼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불렀던 거냐면 평생 시리즈 있죠. 평생. 저는 평생 당신 회사에서만 일할게요. 이런 것들은 반사회적 무효고, 생존의 기초를 처분하는 거 뭐 있었어요? 그렇죠. 사찰 판례 있었죠. 사찰이 자신의 존립 기반인 임야를 증여해버린 행위예요. 그러니까 사찰이 그 임야가 없으면 더 이상 사찰로 존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야를 처분한 사건이고, 사행성이 심한 건 뭐예요? 도박 관련되는 것들은 사회질서 위반. 자, 얘는 따로 좀 주의하셔야 돼요. 동기가 반사회적일 때. 그러니까 법률행위 자체가,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은 아니고 법률행위를 하게 된 뭐가요? 동기.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얘가 뭐예요? 등산용 칼을 한 자루 샀는데 얘가 칼을 산 이유가 범죄에 쓰려고, 또는 어떤 집을 임대차 했는데 그 집을 임대차한 이유가 거기다가 도박장 차리려고. 그러면 칼 사는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가 마음속에 품은 동기가 반사회적일 때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동기는 의사표시의 요소에 아니야. 아니요. 동기는 의사표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동기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원칙은 유효야. 근데 언제 무효가 되느냐? 불법 동기가 표시되거나, 두 번째, 알려진 경우. 불법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지면 그때는 무효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매매가 제일 중요하죠. 이중매매. 갑이요, 을한테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을이 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등기 주세요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갑이란 애가 병한테 이중으로 매매하고, 얘가 이제 좀 더 비싸게 구하러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얘한테 팔고 등기를 넘겨줬어요. 요게 이제 이중매매인데, 근데 일단 첫 번째 이중매매를 논의하는 건, 얘가 만약에 을한테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이중매매를 논의하지 않는다고 했죠. 계약금은 뭘로 인정하죠? 해약금. 그럼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니까 얘가 만약에 계약금만 받은 상태면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얘한테 배액 주고 끝내버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얘한테 팔든가 말든가 그건 관여할 일이 아닌데, 근데 만약에 중도금까지 받았어요. 그럼 중도금까지 받았다는 건 이행에 착수한 거니까 더 이상 계약금 해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이중매매를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도금 이상 받은 상태인데 병한테 팔아버렸대요. 원칙, 이중매매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자유경쟁의 원칙상 이중매매는 유효합니다. 그럼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병이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이제 가능해요, 불능해요? 불능해요, 불능. 그럼 을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좀 전에 본 거랑 연결해 보면 갑이 병한테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는 바람에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뭐가 됐다고요? 불능이에요. 이거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그럼 계약은 일단 이 계약은 무효다, 유효다? 유효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 보시라 그랬어요? 얘 잘못이 있냐 없냐? 있으면 채무불이행, 없으면 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네요? 그럼 을은 어떻게 한다? 계약을 해지합니다. 자, 유효인 경우가 나와요. 그러면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이제 이행불능이 된 거야. 그럼 이행불능이 되면 그 얘기 나오는 거야. 뭐라고 그러냐면 을은 즉시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럼 이건 지체가 아니라 만약에 이행이 지체된 거면 즉시 해제해요. 최고해야 돼요. 최고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불능이 된 것이기 때문에 최고를 할 필요도 없고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으며 이행 제공을 할 필요도 없다. 그럼 얘가 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원래 등기해주기로 한 날까지 기다렸다가 해제해야 돼요? 즉시 하는 거야. 즉시 하는 거죠. 다 필요 없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을이 갑에게 뭘 받아야 돼요? 손해배상, 이행이익 배상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문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주고 부동산은 지금 인도받은 상태예요. 근데 등기가 지금 누구한테 넘어갔다? 병한테 넘어간 거야. 그럼 소유자가 얘한테 그거 제 거니까 주세요라고 인도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이 뭐라 그러냐면 나 갑한테 손해배상 받을 거 있는데 손해배상 안 해주면 이 부동산 아무한테도 못 줘라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문제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죠. 우리가 유치권 안 되는 거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뭐 있었어요?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우리 처음부터 해야 기억이 나잖아요.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그리고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이 목적물에서 나왔다면 유치권 돼야 안 돼? 되죠. 개, 말. 이 물건으로부터 나온 경우에는 유치권이 인정이 되지만 이건 목적물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갑의 채무불이행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가 인정이 안 된다? 결련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유치권이 행사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중매매 유형이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사회질서 위반인 이중매매가 나오죠. 그럼 어떤 단어가 나오겠어요? 적극가담. 그럼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매매 먼저 했고 병한테 팔았을 때 병은 원래 소유자가 되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병이 단순히 악이었던 정도가 아니라 이 갑의 배신적 행위에 뭘 했냐면 적극 가담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적극 가담이라는 건 뭘 적극 가담이라고 하냐면 알면서도 뭐 한 거, 요청한 거. 그러니까 시험에 따라서는 적극 가담이란 말 대신에 요청했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지금까지 적극 가담 이외에 다른 표현을 쓴 적은 없는데 시험에 따라 뭐 요청했다 또는 권유했다 이런 말을 쓸 수도 있는데 일단 적극 가담했다는 말로 뭐가 되는 거야?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 그럼 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면 이제 을이 소유권 이전 받아올 수 있다 없다? 있죠. 이행불능은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받아오려면 얘 등기를 말소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 을이 병의 등기를 직접 말소시켜야 갑을 대위해야 돼. 갑을 대위해야지 직접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왜 직접 말소는 안 되는 거야? 등기 청구권은 뭐야? 채권이잖아요. 그러면 채권은 아무에게나 주장해요? 자기 상대방에게 해야 돼. 이 상대방은 갑이지 병이 아니니까 병에게 직접 주장할 수는 없고 상대방을 대위해서 주장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을이 내가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의 이중매매는 나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채권자 취소권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두 번 나오는데 이중매매에서는 뭐라고 꼬드겨도 안 되는 거야. 뭐라고? 그러면 하나 되는 데는 어디 있었죠? 통정오해 표시. 통정오해 표시는 무효라 하더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그건 좀 이따 공부할 거고 오늘 두 개 다 나와요.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안 되고 우리가 그래서 뭐 기본 강의할 때는 왜 안 되는지 뭐 이런 거 봤는데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되냐 안 되냐만 구별하시면 돼요. 안 된다. 그러면 반사회적 무효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하면 이 매매는 새로운 행위로 인정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자, 무효행위 추인 기억나세요? 무효행위 추인은 뭐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뭘로 인정한다? 새로운 법률 행위로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효행위 추인 공부할 때 핵심은 두 가지였어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해요? 새로운 행위야? 새로운 행위. 첫 번째 소구표가 없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중요한 건 절대로 추인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뭐야? 반사회적, 불공정,
강행법 위반. 반사회적 불공정 강행법 위반은 추인한다고 새로운 행위로 인정해 줄 수 없다. 첩계약이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첩계약으로 인정해 줘요? 안 된다고. 그건 절대로 인정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거 나오면 적극가담에서 반사회적 무효가 되었을 때 추인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이 병이라는 사람이요. 적극가담에서 등기를 받아왔다는 건 이 병이 을의 채권을 침해한다는 걸 알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당연히 알고 한 거죠. 적극가담했으면. 그러면 이때 을은 병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얘가 얘한테. 뭘 조심하셔야 될까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지 뭐라고 써있으면 안 돼. 채무불이행이라고 써있으면 안 되겠죠. 을과 병은 계약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란 말 나오면 안 되고 뭐라고 나와야 돼? 불법행위. 이걸 소위 제3자 채권 침해라고 부르는 건데 사실 우리 시험 범위를 좀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건데 한번 출제가 됐어요. 을이 병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 병이요. 적극가담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병이 A라는 사람의 대리인으로 적극가담한 거야. 그럼 얘가 대리인이면 본인이 A라는 얘기네요? 근데 이 본인 A가 전혀 몰랐대요. 그럼 전혀 몰랐다라고 하면 이 본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라는 문제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이게 116조 1항에서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되는 사람은 본인이었어요? 대리인이요? 전부 다 대리인.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몰랐느냐는 관심 없는 거고 대리인이 가담했다면 그냥 반사회적 무효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봤죠. 대리인이 계약을 했는데 본인은 착오가 있었는데 대리인은 착오가 없었대요. 자, 이거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누구만 보시는 거예요? 대리인.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본인 기준이 하나 있었잖아요. 본인 기준 딱 하나 뭐 있었어요? 궁박. 불공정행위에서 궁박의 여부는 본인 기준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리인 기준이었어요. 그 얘기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 되는 건 대리인이지 본인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병이 적극가담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예를 들어 정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정. 근데 이 정은 요게 적극가담된 부동산인 걸 전혀 몰랐대요. 넘어갔는데 선이다. 얘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이거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정이 선이라 하더라도 권리 취득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이중매매가 시험에 나오면 거의 사례 문제로 나와요. 그럼 사례 문제로 나왔을 때 공교롭게도 정답 지문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얘입니다. 정이 권리 취득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그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해요? 선의의 정은 갑과 병의 계약이 유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안 돼. 이거 반사회적 무효니까 얘가 아무리 선이라 하더라도 그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중매매가 사례 문제로 나오면 당연히 어디서 나오겠어요? 앞부분에서 나오겠죠. 보통 우리 시험은 거의 지금 진도 순서대로 거의 나와요. 가끔 조금 섞이긴 하는데 예전에는 A형, B형 문제지가 달라가지고요. B형은 순서랑 상관없이 좀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똑같은 문제지만 우리가 공부한 순서대로 나오는 거랑 뒤집어 섞는 거랑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똑같은 문제지만 점수 차가 많이 나요. 불공정하죠. 그래서 작년부터 통일시켰어요. 전부 다 A형만 봅니다. 그러니까 거의 진도 순서대로 나오니까 요건 거의 앞부분에서 나올 거야. 그러면 대충 쓱 읽어보니까 이중매매란 말이야. 그럼 뭘 먼저 보셔야 돼요? 그 주어진 사례에 적극가담이란 말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적극가담이란 말이 없으면 이중매매는 일단 유효한 거고 지문에서 적극가담이란 말을 써줄 거야. 근데 아예 주어진 사례 적극가담이라고 나오면 앞에 페이지의 내용에 뭐 해제 이런 말은 기본적으로 볼 필요 없는 거고 이런 거 가지고 출제하는 거니까 잘 봐두시고요. 그래서 이중매매는 언제나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 정도는 꼭 대비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효과. 반사회적 법률의 효과인데 자, 뭐 절대적 무효고요. 근데 이제 조심하실 점은 반사회적 무효는 일반 무효와 다르게 뭐가 적용된다고 했냐면 불법 원인급여. 반사회적 원인으로 줬으면 돌려받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돌려받을 수 없다. 그래서 불법 원인급여가 되어서 반환 청구가 인정될 수 없다.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 둘째 줄에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했다. 강제 집행을 면하려고 명의신탁했다. 반사회적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불법 원인급여라 볼 수 없다. 어쨌든 뭐 디귿은 당연한 거예요. 반사회적 행위가 되면 부당이득 청구도 안 되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이런 것도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럼 결론은 절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지금 746조 이게 불법 원인 급여인데 뭐라고 됐냐면 불법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반사회적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했다면 그 이득을 돌려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3조에 위반되었다. 사회질서 위반이면 일반 부당이득 원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가 적용돼요? 불법 원인급여.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103조와 746조는 표리관계이다.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합니다. 얘네 둘은 바로 서로 연결되는 103조와 746조의 관계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하고요. 등기를 넘겨줬어요. 근데 이 계약이 등기를 넘겨줬는데 무효였대. 그럼 무효면 원인 없이 넘어간 거니까 뭘 청구하는 거야? 부당이득 반환으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일반 계약이 아니라 첩계약이었대요. 첩계약. 그럼 첩계약이면 일반 무효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사회질서 위반이잖아요. 그럼 사회질서 위반이면 이 경우에 갑은 을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게 뭐가 적용되는 결과예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는 결과다. 그러면 누가 소유자가 됐죠? 을이 소유권을 반사적으로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무슨 정당한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얘를 응징하려다 보니까 얘가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을이요 그거를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이 병이 문제는 이 을이 첩계약을 통해 취득했다는 것을 알면서 샀대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얘 지금 무권리자에게 샀어요? 권리자에게 샀어요? 권리자. 얘가 소유자가 됐으니까 이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본적인 법리가 뭐였냐면 권리자에게서 부동산을 샀으면 무조건 취득이에요. 그럼 무권리자한테 사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죠. 그러면 무권리자에게서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법률의 규정. 그러면 우리 이제 공부 다 했잖아요. 법률의 규정 몇 군데 없었어요. 일단 어디서 나오죠?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비통착사, 비진이 통정 차후 사행항박에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또 어디 나옵니까? 해제. 해제에서는 해제 전에 취득하면 선악불문이고 해제 후에 취득하면 선의자만. 민법은 이게 끝이에요. 특별법에 두 군데 있었어요. 가담법. 가담법은 누구만 보호하죠? 선의의 제3자고 부동산 실명법은 선악불문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 어제 안 나왔는데 자꾸 특별법 얘기하고 어저께 하루 종일 특별법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바쁘셔서 일요일이라서 뭐 종교 활동이나 또 뭐 각종 뭐 결혼식 이런 것 때문에 못 나오실 수 있잖아요. 또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바쁜 일이 있어서 못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시간 나실 때마다 특별법을 조금씩 계속 들어두셔야 돼요. 특별법 5개로 돼 있어요. 5개로 돼 있는데 아마 주임법이 아마 2시간 좀 넘게 했을 거고 상임법은 주임법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얼마 안 하고 나머지는 거의 뭐 1시간씩 이렇게 할 텐데 한꺼번에 다 듣기에는 부담스러우실 테니까 골라서 들으시면 돼요. 또 골라 먹는 재미가 있으니까 오늘은 가뿐한 날이네 몸도 좋고 이러면 좀 긴 거 주임법 들으시고 피곤하면 다른 거 짧은 거 들으시고 특별법 나중에 들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 결국 시간 없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나마 시간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법을 꼭 들어두셔야 돼요. 어제 들었는데 또 들어야 되나? 또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네. 한 번 들어서 모르거든요, 사실. 한 번 들었고 어떻게 기억을 해요? 계속 반복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요번 과정에서는 뒤에 내용까지 계속 막 기억도 안 나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런 질문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셔서 정확하게 답변할 것이라 기대하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기억 안 나요. 근데 왜 질문해? 자꾸 피곤하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안 하는 거랑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랑 이게 기억나는 게 길이가 달라지니까 한번 계속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뭐 너무 그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고.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103조에 위반되어서 무효가 되면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못 돌려받으니까 얘가 소유자가 되고 그러면 이 병이라는 애는 권리자에게 산 거니까 무조건 취득하는 거야. 근데 불법 원인급여는 본문과 단서로 돼 있어요. 본문이 지금 여기까지. 그러나 전까지를 본문이라고 하잖아요. 본문에서는 너 반사회적 원인으로 줬어? 그럼 너 안 돌려줄 거야. 반환 청구 못해 라고 하는 거야. 근데 단서 조항에 보니까 그러나 불법의 원인이 누구한테만 있대요? 수익자에게만 있대. 그럼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건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피해자는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단서에서는 반환 청구가 인정된다는 건데 단서 조항의 취지는 이런 거였어요. 갑이 을이랑 소비대차 계약, 돈 빌려주는 계약을 했어요. 갑이 채권자고 을은 채무자인데 근데 이제 돈을 빌리긴 했는데 이자를 얼마 내기로 했냐면 연 1200% 내기로 한 거야. 어마무시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을이 정말 힘들었지만 2달치의 이자를 냈어요. 근데 을이 도저히 못하겠다. 소송을 제기했더니 우리 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고율의 이자 약정은 사회질서 위반이다라고 판시합니다. 그럼 사회질서 위반이 됐으니 이제 터무니없는 이자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는 당연히 안 줘도 되는데 이미 준 게 있잖아요. 그럼 이미 103조 위반으로 판단났는데 이미 준 게 있다면 반사회적 행위 부분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왜 반환 청구할 수 있냐면 갑과 을 중에 누구에게 불법성이 있는 거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누가 나쁜 놈이에요? 얘죠, 얘. 얘는 좋은 놈은 아니고 피해자일 뿐인 거죠. 피해자. 그죠? 그럼 이 사람은 피해자고 얘는 가해잖아요. 그럼 반사회성이 얘한테만 있으니까 얘는 피해자니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회적 원인이 있는 애는 못 돌려받는 거고 피해자는 본문이 아니라 뭐가 적용된다고요? 단서가 적용되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요게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법성을 비교한다는 게 우리 판례. 그러니까 우리 법조문으로만 보면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는 불법성이 조금 있어도 비교를 할 때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 이때는 반환 청구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에요. 무슨 말씀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 민법 시험에 나올 사건은 아닌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갑의 남편이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아주 크게 다쳤어요. 병원에 계속 있는데 근데 이제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했는데 이 A라는 악덕 포주가 쓱 접근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갑이 이제 다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야 당신 남편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애들도 크는데 그거 다방에서 몇 푼 벌어 나랑 같이 일하자. 그래서 이제 성매매 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윤락행위를 하고 어떻게 약정을 했냐면 대가의 50%를 나누기로 합의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갑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생활고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이름이 뭐예요? 악덕 포주답게 받은 돈의 50%를 주지 않은 거야. 그러자 갑이 A를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형사사건이니까 우리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닌데 그럼 이게 횡령이냐 아니냐는 무슨 문제냐면 이 50%가 갑의 것이어야 횡령인 거야. 그럼 문제는 이 경우에 지금 이 행위는 반사회적이 아니에요. 반사회적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 갑이 A에게 돌려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원래 누구 건 거예요? A 거네요? 그럼 횡령이다 아니다? 아닌 거야. 그러면 결론은 갑이 A에게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 가지고 횡령죄의 성부가 갈리는 거야. 근데 문제는 요 갑도요. 불법성이 있다 없다? 있죠. 불법성이 있어요. 근데 얘 불법성이 이렇다면 얘는 불법성이 있다만한 거죠. 그렇죠? 그럼 얘도 불법성이 좀 있지만 이 사람의 불법성에 비해서 비교적 약하잖아요.
그럼 돌려받을 수 있다. 불법을 비교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횡령이다 아니다. 횡령이 성립한다라는 게 판례죠. 남의 거 꿀 거 한 거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불법을 비교하는 입장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팁 보시면 이제 우리 판례 나오는 반사회적이냐 아니냐를 물어볼 텐데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이다. 이 말 써 있으면 무조건 반사회적 아닌 거예요. 또 조세 회피. 이게 뭐 양도세든 상속세든 세금을 안 낼 목적 이런 말 나오거나 또는 투기 목적 이런 말 써 있으면 무조건 반사회적 아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 사용되었다. 법률행위 성립하는데 강박이라는 불법이 개재되면 이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 강박을 가지고 효력을 논의해야 돼요. 이게 여기 쭉 이제 판례들 볼 텐데 지금 나온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특히 제일 많이 나온 거. 강제집행 면할 목적. 조세 회피. 이게 1번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이거 다 중요합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써 있으면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반사회적이 아니다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를 볼 텐데 뭐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